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교수님을 향해 한 여학생이 화가 난 듯 소리치고 있는데요. 주변의 학생들도 예의주시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다니고 있는 리아나라고 합니다. 전공은 동양학이며 시작은 일본어로 했으나 지금은 한국어로 전향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건 제가 한류에 둔감하기도 했고 동양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러모로 일본에 관련된 학부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동양학을 지원하게 된 데에는 어렸을 때 동생과 도서관에서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동화책을 보면서 아시아의 신비로움을 상상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서양권에서 동양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상술에 기인한 것이 많다는 걸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어릴 때는 매우 신기해 보였어요. 원숭이, 돼지를 의인화하여 같이 여행을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볼 때마다 좋아했어요. 동양인들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가 보다 싶었고 아시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중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 점차 유럽처럼 여러 나라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중국에 대한 평판이라던가 시선, 분위기에 비해 일본이 급부상하면서 인식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처음 일본어를 접하게 되면서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에 신기하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문자들이 비슷하게 생겨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따로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조금 더 나중에는 한자도 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한자를 따로 배워야 한다니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을 정도였지만 비슷하긴 해도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일본에서 쓰는 한자가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 배웠어요. 심지어 일본의 한자는 상황에 따라 있는 법이 달라서 나올 때마다 따로 외워야 한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일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는데 거의 매번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2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4식구인데 하루는 집에 돌아왔더니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엄청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간부터 합류해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하단에 자막을 따로 읽어야 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울고 웃고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어느새 감정이 이입되어서 가족 전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드라마는 유치하고 바보 같다고 그런 걸 왜 보는 거냐며 우리 집 여자들에게 핀잔 주시던 아빠조차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제대로 집중하고 보시는 법이 없던 아빠가 드라마를 보다니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빠져서 중간에 시청을 그만둘 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몇 편이나 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동생이 언니, 저 말 알아들어? 하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겠는데? 중간에 일본어가 조금씩 섞여 나왔던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 일본 드라마야? 라고 되묻게 되었어요. 배우들은 아시아 사람들인데다 옷차림도 상당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중국어는 아닌 것 같고 간혹 일본 사람과 일본어가 나오는 듯 했는데요. 동생은 바로 한국의 드라마라면서 한국말은 익히기 쉬워서 자기는 이미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전 바로 부정했어요. 동양인들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읽고 쓰는 게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는 일부 실제 역사를 기인해서 만든 드라마라면서 악역들, 즉 일본말을 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나한테 나쁜 놈들이 쓰는 말을 배우고 있다고 놀리는 듯이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덕택의 가족들 모여 화목했던 드라마 시청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지요.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동생이 까불기 시작해서 종종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은 것 같긴 해요. 동생은 어릴 땐 그렇지 않았는데 커가면서 귀여운 면이 많이 사라졌어요. 조금 진정되고 나니 문득 아빠의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괜스레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인 느낌이었기도 했고요. 어느새 엄마가 옆에 와서 분위기를 살피고 계셨는데요. 예전부터 동생이랑 싸우면 매번
엄마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었지요.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들 또래에선 한류 열풍이 엄청나서 한국어로 된 노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나라 말까지 직접 배우려고 한다니 어느 정도 인기인 건지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살짝 궁금해지기도 했고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화해하는 척 동생이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동생과 그 친구들은 한류에 깊이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SNS며 문자, 이메일 등 곳곳에 한국어인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뭔가 기호 같기도 하면서 생소하고 또 신기한 글자여서 저도 바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신이 난 듯 기호가 그려져 있는 카드들을 들고 한글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기호들을 연결해서 제 이름은 물론이고 동생과 부모님의 이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한글로 옮겨 적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발음이 나오는 그대로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게다가 이렇게 쉽게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또 새로운 놀이를 알려주듯이 포스트 용지에 한글을 적어 침대, 책상, 서랍 등 가구들에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동생을 따라하면서 저도 금세 한글이 익숙해진 듯했고 무엇보다 아주 오랜만에 어릴 때처럼 사이좋은 자매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도 들뜨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어렵게 한자 도형을 외우던 일본어 공부하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이쯤 되면 제가 경솔하게 속단하고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글은 무려 500년도 지난 옛날에 한국의 어진왕이 나타나 백성들을 살피며 그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한 한국 고유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민중을 위한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사용법을 설명한 책이 남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덕택의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소리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배우기도 쉽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띠고 있다고 해요. 덕택의 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은 문맹률도 매우 낮고 정보 전달에도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저에겐 마치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던가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근사한 임금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듯했어요. 동생은 그동안 모아왔던 한국의 콘텐츠를 저와 공유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동생을 통해 보게 되는 한국의 풍경들 또한 하나같이 너무나 훌륭했고 크게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다 보니 한류에 빠져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황당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사회학과와 일본어에 관련된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을 하는 거니 도와달라면서 무엇에 관한 서명인지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서명하기를 강요하더군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자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럿이 몰려들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강요하니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더 묻지 못하고 서명을 하고는 찜찜한 기분이었는데요. 며칠이 지나 저녁 식탁에서 흥분한 동생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일이 있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길길이 날뛰는 동생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고통을 기리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 동시에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기업들을 동원해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행해왔다는 것인데요. 결국엔 현지의 시민과 대학생들을 선동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흥분한 동생 앞에서 차마 나도 거기에 서명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잘 알지 못했다고는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내 서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갈 즈음 전 제 귀를 의심할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무언가에 살짝 흥분하신 듯한 상태로 최근 한류가 잠시 인기를 끄는 모양인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원래 조선인들은 한자를 썼는데
한자를 문자화하지 못하는 멍청한 조선인들이 많았고 조선의 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 자체가 그 멍청한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든 발음기호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과 병합할 무렵에 복잡한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외우기 쉬운 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되었다면서 심지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해줬고 한일합병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격상시켜 대학과 병원을 만들어줬으며 철도도 만들어줬는데 일반적인 식민지에 이런 파격적인 대우가 있었겠느냐며 한국인들은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잘 사는 것을 시기해서 곳곳에 소녀상을 세우며 일본 정부에게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모렴치한 사람들이며 다른 나라에게까지 국어를 할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며 소녀상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덧붙이더군요. 캐나다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이 일본에게 국어를 하는데 관계도 없는 우리까지 휘말려서 일본과 척을 져야 하는 거냐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야기 속 멋진 임금님으로 자리한 세종대왕님을 한낱 백성들을 갈취하는 야비한 협잡군으로 매도하는 데서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요. 소녀상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우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현하며 인권 문제와 전쟁 범죄에 대해 교육하고 기억하기 위함인데 단순히 한국이 국어를 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다는 주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수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은 아시아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교수님은 저를 노려보면서 흥분한 어투로 국제기구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구인들이 동양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리 없죠. 그들의 인정이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창제된 지 겨우 500년 남짓한 신생 문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어서 한글은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글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고립된 문자입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이었으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도 한글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비아냥거리듯 교수님의 말투가 저를 더 화나게 했고 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는 손을 휘저으며 됐습니다. 학생과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나가주세요. 다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며 황급히 등을 돌려 강의실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무관심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던가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동아시아 전반의 사회와 정치에까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벌일 일은 없겠지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일본의 아주 우호적인 교수님들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관련된 수업과 강의도 찾아보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공부할수록 그 다양성과 풍부함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명맥을 이어왔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역시 한글 창제가 가장 큰 문화적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적 접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과학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을 이웃으로 한 지형적인 특성을 더해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경제강국으로도 이름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한류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류였지만 점차 K-팝 음악과 한국 음식, 패션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한국어 학습과 함께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SNS를 통해 전 세계의 다른 한류 팬들과 소통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는 저희 자매의 정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한편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토론토의 한인타운인 코리아타운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한인들만 찾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말이면 한국 식당들은 긴 대기줄이 늘어서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들도 성업 중입니다. 특히 한국식 찜질방이 오픈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는 낯설어 하다가 이내 그 독특한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한국어 중급반은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예요. 수업 시간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 배울 때면 많은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삼성, LG, 현대 등의 제품들이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은 캐나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동양인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계로 뭉뚱그려 불리던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제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류의 급속한 확산이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낳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국 문화의 침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한류 팬으로서 그리고 문화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한류의 표면적인 인기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학 관련 대학원 진학도 고려 중입니다. 한류는 이제 토론토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적 담론의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류를 통해 시작된 이 문화적 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기쁨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